결혼 생활 3년 동안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믿었다. 동료들이 퇴근길에 술잔을 기울이며 처가 마찰이나 아내와의 권태기를 토로할 때도 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나에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최고의 아내 수진이가 있었으니까. 수진이는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내가 출근할 때면 넥타이를 메어주며 오늘도 힘내라고 속삭여주던 그 부드러운 목손길과 따뜻한 눈빛은 지친 회사 생활 속에서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특히 수진이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선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있었다. 수진이는 매주 주말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서울 외곽에 있는 한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다. 주말이면 늦잠을 자고 싶을 법도 한데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도시락을 싸고 낡은 외투를 걸친 채 집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아내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돌보러 가라고 은근히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내 삶의 소소한 낙이기도 했다. 비록 주말에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 착한 마음씨를 내가 어찌 말릴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아내를 깊이 신뢰했고 또 존경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오랜만에 수진이의 소형차를 세차해주려고 운전석 아래를 청소하던 중이었다. 조수석 시트와 콘솔 박스 사이 좁은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꺼내보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남성용 커프스링크였다. 얼핏 보아도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법한 은은한 은빛에 정교한 로고가 새겨진 최고급 제품이었다. 평소에 셔츠조차 대충 입는 나로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고 우리 집의 경제 형편상 아내가 내게 선물하려고 숨겨둔 것 같지도 않았다.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나는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 보육원에 후원하러 오는 돈 많은 자산가들이나 봉사자 중 누군가가 떨어뜨린 걸 수진이가 주워둔 모양이구나. 워낙 덜렁대는 구석이 있는 아내였기에 주인을 찾아주려고 차에 넣어두었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그 커프스링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는 아내에게 굳이 묻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내 믿음은 그만큼 단단했고 털끝만큼의 의심조차 끼어들 틈이 없었으니까. 그 완벽했던 믿음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주 뒤인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그날도 수진이는 아침 일찍 보육원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저녁 7시 전에는 집에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였는데 밤 9시가 넘어가도록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걸어도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거실을 서성이며 손톱을 깨물고 있을 때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문 도어락이 띡띡띡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수진아,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마중을 나가며 다급하게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다. 수진이는 몹시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신발을 벗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미안해 여보. 오늘 보육원에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이 너무 없었어. 배터리도 나가버렸네. 아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다급히 욕실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친 아내를 꼭 안아주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섰던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리고 옷깃 너머로 낯선 향기가 확 풍겨왔다. 그것은 평소 아내가 쓰던 은은한 샴푸 향이 아니었다. 땀 냄새와 섞인 보육원의 퀴퀴한 냄새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짙고 매혹적이며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값비싼 명백한 남성용 스킨 향수 냄새였다. 아, 그거 이번에 보육원에 새로 오신 엄청 돈 많은 후원자분이 계시거든. 그분이 타던 차에 잠깐 탔을 때 묻은 향인가 봐. 차 안에 방향제 냄새가 엄청 진했거든. 내 손에 들린 커프스링크를 본 수진이는 아주 잠깐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생긋 웃으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고 내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도 따뜻했다. 나는 바보같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아이들을 위해 먼 곳까지 가서 헌신하는 착한 아내인데 내가 괜한 의심으로 수진이의 순수한 마음을 더럽히는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래, 보육원 후원자라면 당연히 부자일 수도 있고 수진이를 태워다 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커프스링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기억 속에서 지우려 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진이에게서 시작된 미세한 균열은 내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이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휴대폰이었다.
평소에는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물 한 잔 마시러 주방에 갈 때도 반드시 손에 쥐고 다녔다. 어느 날 밤 화면이 깜빡이는 소리에 무심코 손을 뻗자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왜 남의 전화를 함부로 보려고 해? 짜증나게. 신경질적인 목소리. 내가 알던 다정한 수진이가 아니었다. 화면을 살짝 보니 원래는 걸려있지 않던 복잡한 패턴 잠금이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를 새로 바꾼 모양이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면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소리와 함께 이불 속에서 은은한 액정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진이는 내가 잠든 줄 알고 숨을 죽인 채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타이핑을 하는 손가락 움직임이 다급하면서도 은밀했다. 가끔은 혼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가슴속에서는 불길한 의구심이 번져나갔다. 부부 사이의 온기도 빠르게 식어갔다. 퇴근 후 다정하게 안아주던 포옹도, 주말에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던 소소한 스킨십도 전부 사라졌다. 내가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려 해도 수진이는 피곤해. 오늘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았어라며 차갑게 몸을 돌렸다. 마치 내 살을 닿는 것조차 끔찍해하는 사람처럼 굴었다. 등 돌린 아내의 넓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것은 지독한 소외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뿐이었다. 내가 알던 아내는 어디로 가버린 걸까? 불안과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괴롭히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다. 그날도 수진이는 보육원 봉사를 마치고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지친 기색으로 귀가했다. 대충 씻고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나도 거실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와 눈을 감았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새근거리는 숨소리만 들려야 할 방 안에서 사스락거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눈을 살며시 뜨니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잠든 척을 하며 숨을 죽이고 아내의 움직임을 살폈다. 방 문이 소리 없이 닫히고 잠시 후 다용도실 쪽에서 아주 미세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원래 수진이는 봉사활동을 다녀온 옷들을 베란다 빨래바구니에 모아두었다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한꺼번에 세탁기를 돌리곤 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철칙 같은 살림 습관이었다. 이상한 예감에 나는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다용도실로 향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수진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수진이는 세탁기를 틀지도 않은 채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오늘 입고 갔던 원피스를 손으로 미친 듯이 비벼 빨고 있었다. 마치 절대로 남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더러운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처럼 어둠 속에서 거칠게 옷을 비벼대는 아내의 손길에는 기묘한 강박마저 느껴졌다. 순간 며칠 전 차 안에서 났던 그 낯선 남자의 짙은 향수 냄새가 다시 내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았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저 옷에 대체 무엇이 묻었기에 이 깊은 밤에 불도 제대로 켜지 않은 채 저토록 필사적으로 빨아제끼고 있는 걸까? 내 안의 믿음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서늘한 공포가 엄습했다. 불안감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목을 죄어왔다. 수진이 밤마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미소 짓는 모습, 내가 다가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화면을 가리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내 안의 의심에 계속해서 불을 지폈다. 한 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줄 모르는 기차처럼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수진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한 구석에 던져진 그녀의 가방과 옷가지를 몰래 살피기 시작했다. 평생을 서로 믿으며 살자고 맹세했던 아내의 소지품을 훔쳐보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혐오스러웠지만 당장 눈앞의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수진의 가방 안에는 여전히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안내 책자와 몇 가지 소품들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내 신경을 자극한 것은 시각이 아니라 후각이었다. 수진이 지난 주말 보육원에 다녀온 뒤 벗어놓은 블라우스의 깃을 코끝에 대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냄새는 분명히 그것은 결코 평범한 섬유유연제나 보육원 아이들의 살냄새가 아니었다. 묵직하면서도 알싸한 우디 계열의 향, 남자들이 주로 쓰는 아주 독특하고 최고급 브랜드의 향수 냄새였다. 지난번 내 차 안에서 발견되었던 그 커프스링크에서 은은하게 풍기던 바로 그 이국적인 향취가 이번에는 수진의 목덜미가 닿는 블라우스 깃에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끝이 덜덜 떨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노골적이었고 한 번은 속았지만 두 번은 속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였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며 나오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나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태어난 척 말을 건넸다. 수진아, 요즘 보육원에 새로 오신다는 그 후원자분 말이야. 매주 주말마다 내려오시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내 옷에서 그 독특한 향수 냄새가 계속 나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매번 그렇게 붙어 있는 거야? 이름이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나도 궁금하다. 우리한테도 기부 제안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해서? 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의 손길이 멈칫했다. 드라이기를 쥔 그녀의 손가락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수진은 거울을 통해 내 눈을 잠시 마주치더니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좋은 일 하러 멀리까지 다니는데 격려는 못해망정 왜 자꾸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 그 후원자분은 그냥 엄청 바쁘신 자산가야. 보육원 원장님이랑 주로 이야기 나누시고 나는 옆에서 진행 상황만 보고하느라 잠깐 스친 것뿐이라고. 냄새가 뱄다면 그때 잠깐 옆에 있어서 그랬겠지?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보고하고 감시받아야 해?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수지는 평소에 온순하고 다정한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나를 세운 채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을 가장한 과도한 분노, 그것은 전형적인 거짓말쟁이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쓰는 방어기제였다. 수진의 그 어색하고 굳어진 표정을 보는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믿음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보육원, 그리고 그 정체 모를 남자가 있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정막 속에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들으며 바보처럼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지옥 같은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일주일이 흐르고 마침내 다시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수지는 평소처럼 보육원에 간다며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집을 나섰다. 아내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 지 정확히 10분 뒤 나는 겉옷을 챙겨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손에 쥔 자동차 키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곧장 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내비게이션에 단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의 그 보육원이었다. 오늘 내 모든 행복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 더러운 진실의 민낯을 반드시 똑똑히 마주하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나는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았다. 주말 아침 수진이가 평소처럼 봉사활동을 간다며 집을 나선 뒤 나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며 차에 올라탔다. 더 이상 의심만 하며 피를 말릴 수는 없었다. 내비게이션에 수진이가 매주 간다던 외곽의 보육원 주소를 찍었다. 매주 주말마다 아내가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돌보러 간다고 믿었던 내 자부심이었던 그곳이었다. 익숙한 시골길을 지나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내 손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차에서 내려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다. 따뜻한 차를 건네는 수녀님 앞에 앉아 나는 애써 담담한 척 물었다. 수녀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제 아내 수진이 오늘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나요? 매주 신세를 져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하지만 내 질문에 수녀님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해졌다. 수녀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윽고 무거운 입을 열었다. 어머, 민우씨, 이걸 어쩌죠? 수진 자매님 말이에요. 사실 벌써 몇 달 전부터 여기 봉사활동을 안 나오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못 올 것 같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민우 씨도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다. 수녀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몇 달 전부터 안 왔다고? 그렇다면 수진이는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간다며 예쁘게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나를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폭발했다. 손이 덜덜 떨려 찻잔을 제대로 내려놓지도 못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나는 허둥지둥 차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켰다. 예전에 수진이가 폰을 자주 잃어버려서 서로 동의하에 깔아두었던, 하지만 오랫동안 쓰지 않아 수진이도 잊고 있었을 보조 위치 추적 앱을 실행했다.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붉은 점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수진이의 위치는 보육원이 있는 이 한적한 시골이 아니었다. 서울 한복판, 그것도 가장 번화가에 있는 유명 5성급 호텔을 가리키고 있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봉사활동을 한다던 내 착한 아내가 지금 서울 최고의 럭셔리 호텔에 있다니 나는 미친 사람처럼 엑셀을 밟았다. 서울로 향하는 시간 동안 차 안은 지옥 같았다. 아내의 거짓말, 낯선 남자 향수 냄새, 고급 커프스링크,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서울 중심가의 5성급 호텔. 웅장하고 화려한 로비는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딴 세상 같았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며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 비참함은 더욱 극대화되었다. 체크인 카운터와 엘리베이터 쪽을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숨을 죽였다. 제발 내가 오해한 것이기를, 앱 오류이기를 마음속으로 수천 번 기도했다. 그때였다. 띵 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금빛으로 장식된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수진이었다. 평소 나비처럼 단아하던 아내는 내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입은 적 없는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은 채 다정하게 귓속말을 나누며 걸어 나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수진이는 그 남자의 품에 완전히 안긴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듯 활짝 웃고 있었다. 내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분노로 인해 눈앞이 새하얗게 흐려졌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고급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화려한 조명들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저 멀리 체크아웃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내 아내 수진이었다. 평소 봉사활동을 간다며 화장기 없는 얼굴로 집을 나서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화려하게 세팅된 머리와 짙은 화장,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수진의 모습에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이성을 잃고 그 자리를 향해 무작정 돌진했다. 로비 한복판에서 수진의 앞을 가로막아 선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수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갔다. 수진아. 네가 왜 여기 있어? 봉사활동 간다던 사람이 왜 이런 눈부신 호텔 로비에 서 있느냐고 목소리가 덜덜 떨려 나왔다. 내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수진은 이내 눈빛을 싹 바꾸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나를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왜 사람을 미행하고 난리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수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귀를 의심케 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오히려 나를 밀치듯 소리쳤다.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설마 내 뒤를 밟은 거야? 진짜 소름 끼친다. 당신 원래 이렇게 의처증 심한 스토커 같은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와이프 사생활이나 캐고 다니는 변태였다니 정말 정이 싹 떨어진다. 뭐? 사생활? 내가 봉사활동 간다고 거짓말하고 몇 달 동안 나를 속인 게 사생활이야? 거짓말 좀 하면 어때서? 내가 주말마다 당신 잔소리 듣기 싫어서 가끔 바람 좀 쐬러 온 게 그렇게 큰 죄야? 친구들이랑 호캉스 좀 온 걸 가지고 불륜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사람을 몰아가네? 당신 진짜 정신병이야. 병원이나 가봐. 수진은 뻔뻔하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세웠다.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다. 3년 동안 내가 알던 천사 같던 아내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해 독사처럼 독서를 내뱉는 낯선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배신감과 모멸감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더 이상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이 비참하고 추악한 현장을 똑똑히 사진으로 남겨 증거로 삼아야 했다. 화면을 켜고 카메라 앱을 누르는 순간 수진의 뒤쪽에 비껴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결코 이곳에서 마주쳐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 세상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상무님이었다. 회사에서 내 직속 상관이자 내가 아버지처럼 따르고 존경했던 나의 멘토, 그리고 그가 바로 수진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보육원의 그 대단한 후원자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잔인하게 맞물려가기 시작했다. 최 상무가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를 내려다보는 순간 수진이의 몸에서 익숙한 향기가 확 풍겨왔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건 최 상무님의 집무실에 갈 때마다 항상 맡았던 특유의 묵직하고 독특한 우디향이었다. 수진이의 옷깃에서 내 차 시트에서 맴돌던 그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 그게 바로 내가 그토록 존경하던 상사의 냄새였다니. 민우 씨, 여기서 뭐 하는 건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실망이 크군. 최 상무는 오히려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옆에 있던 수진이는 최상무의 품에 안겨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나를 비웃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그랬구나. 이 두 사람은 나를 철저하게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이가 매주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간다며 착한 아내 코스프레를 할 때 나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하며 최상무님께 우리 아내가 참 심성이 곱다고 미련하게 자랑까지 했었다. 최상무는 그런 나를 보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내가 직접 짜놓은 완벽한 알리바이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더러운 불륜을 즐겨왔던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완벽한 방패막이이자 멍청한 벽지 역할을 해준 셈이었다.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상무님, 제가 상무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최상무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가누기조차 힘들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물고 참아냈다. 두 사람은 그런 나를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며 마치 왕과 왕비가 노예를 내려다보듯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호텔 로비의 밝은 조명이 내 비참함을 더욱 잔인하게 비추고 있었다. 최상무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수진이를 잠시 뒤로 물러서게 한 뒤 내 어깨에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겉보기에는 마치 고민이 있는 부하 직원을 다정하게 위로하는 상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어깨를 짓누르는 그 손길에는 소름 끼치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최상무는 슬쩍 주위를 살피더니 내 귀에 아주 가깝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직 나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봐, 민우씨. 상황 파악을 좀 똑바로 하라고. 자네가 회사에서 계속 내 라인을 타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있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자네 인생이 어떻게 박살날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날 밤 이후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아라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내가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사흘 뒤 집으로 날아온 것은 수진이가 직접 보낸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였다. 기가 막혔다. 유부남 상사와의 불륜 현장을 들키고도 반성은커녕 결혼생활 3년 동안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아파트와 예금의 절반을 요구하며 당당하게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해온 것이다. 적반하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 지옥은 회사에서 시작되었다. 최상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나를 철저하게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내가 기획하고 수개월 동안 밤을 새우며 준비했던 핵심 프로젝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려되었고 타부서로의 강제 발령 루머가 돌았다. 회의 시간에 내가 의견을 내면 최상무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무시했고 동료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더욱 참기 힘든 것은 회사 내에 퍼진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최상무 측에서 퍼뜨린 게 분명한 그 소문은 내가 평소 심각한 의처증이 있어 수진이에게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해왔고 결국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해 이혼을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졸지에 나는 존경받는 상사를 모함하고 아내를 때리는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의 폭언까지 쏟아졌다. 수진이가 도대체 뒤에서 무슨 거짓말을 늘어놓았는지 장모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자네가 우리 수진이를 얼마나 들보고 괴롭혔으면 애가 집을 나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겠나? 번듯한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봤더니 완전히 미친 사이코패스였구만. 내 딸 인생 망친 대가 법대로 톡톡히 치르게 할 테니 그렇게 하라. 해명하려 해도 내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저주에 가까운 폭언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내의 배신, 믿었던 멘토의 잔인한 억압, 그리고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절망적인 상황.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쓰린 속을 소주로 달래며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야 하는 걸까 고개를 숙이던 그때였다.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 화면이 징하고 울리며 메일 알림 불빛이 켜졌다. 보낸 사람의 이름도 메일 주소도 적혀있지 않은 완벽한 익명의 메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다. 메일에는 아무런 본문 내용도 없이 단 하나의 대용량 압축 파일만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의 이름은 최성재 상무 비밀 회계 및 개인 자금 내역. 본능적으로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숨이 턱 막히는 고요 속에서 나는 홀린 듯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했다. 법률사무소에서 넘겨받은 서류 봉투는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이 떨릴 만큼 무거웠다. 그 안에는 최상무가 그동안 천사 같은 후원자 가면을 쓰고 보육원 기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리고 내 아내였던 수진이가 어떻게 그의 충실한 자금 세탁책으로 움직였는지 모든 증거가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었다. 수진이 명의로 개설된 수많은 차명 계좌와 비밀 장부의 사본들. 나를 속이고 세상까지 속이며 가증스러운 사랑을 속삭이던 두 사람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민우 씨,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정도 빼도 박도 못하는 금융범죄 증거라면 두 사람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나를 도와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이제는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줄 차례였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최상무와 수진이에게 각각 연락을 취했다. 회사 상무실로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내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내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회사도 조용히 사직서를 내며 물러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덫으로 걸어 들어왔다. 약속 당일 상무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도착해 있던 최상무와 수진이가 나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이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거만한 표정으로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있었고 최상무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어이, 강민우 대리. 결국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군. 서로 진흙탕 싸움 해봤자 너만 손해야. 이혼 서류랑 사직서 순순히 가져왔겠지? 최상무의 목소리에는 나를 완전히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이 역시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쏘아붙였다. 민우 너도 참 미련하다.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너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도장이나 찍어. 두 사람의 배신과 조롱이 공기 중에 가득 찼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나는 아무 말 없이 상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 노트북 가방을 열었다. 그래, 너희 말대로 다 끝내려고 왔어.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꼭 봐야 할 게 있어서 말이야. 최상무는 내 차분한 태도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고 수진이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코웃음을 쳤다. 나는 두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노트북과 연결된 상무실 벽면에 대형 빔 프로젝터 리모컨을 쥐었다. 그들이 승리의 미취에 빠져 방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말없이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이 켜지며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기 시작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이혼 서류도 사직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바로 최상무와 수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명확하게 박혀있는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 피의자 출석 요구서였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한순간에 얼어붙으며 핏기가 싹 가시기 시작했다. 사필규정, 사필규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그 뻔한 말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또 잔인했다. 최상무의 사무실에서 서류 봉투를 던졌을 때 두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뻔뻔하게 미소 짓던 수진이의 입술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고 나를 향해 사냥개를 보듯 매서운 눈빛을 보내던 최상무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보육원 후원금이라는 가장 선하고 고결한 이름을 훔쳐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고 심지어 공금 횡령의 통로로 내 아내의 명의를 이용했던 그 완벽한 범죄는 내가 준비한 단 하나의 USB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법의 심판은 생각보다 빨랐고 단호했다. 존경받는 기업인이자 사회공헌의 아이콘이었던 최상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 명성과 권력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었다. 그리고 내 아내였던 수진이 끝까지 자신은 몰랐다며 최상무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며 눈물로 읍소하던 그녀 역시 횡령 공범이자 자금 세탁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되어 결국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앉게 되었다. 이혼 소송은 속전속속으로 진행되었다. 유책 사유가 차고 넘치다 못해 범죄 사실까지 명백해진 상황에서 그녀는 단 한 푼의 재산도 건지지 못한 채 그토록 좋아하던 명품 가방 하나 쥐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났다. 물론 나에게 지급해야 할 막대한 위자료와 배상금의 채무만을 잔뜩 짊어진 채로 말이다. 회사 내에서 나를 향했던 억울한 누명과 악의적인 소문들 역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한순간에 뒤집혔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나를 따로 불러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나는 그들이 제안한 특별 위로금과 복직, 그리고 파격적인 승진 기회를 모두 내려놓았다.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버텨내며 얻은 승리였지만 더 이상 그곳에 내 자리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출근길마다 최상무의 방을 지나치고 수진이와 함께 얽혔던 추억의 파편들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또 다른 고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받은 배상금과 위자료를 정리해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낯선 지방의 한 한적한 도시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도시에 자리를 잡고 작은 개인 사무실을 열어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서울에서의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서서히 옅어지고 있었고 매일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이하며 마시는 커피 한 잔에서 비로소 살아있다는 평온함을 느끼곤 한다. 마음에 깊게 패였던 상처의 핏물은 멈췄고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더 이상 아프지는 않다. 하지만 내 영혼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흉터가 남았다. 누군가를 온전히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위험한 일인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그 끔찍한 깨달음은 여전히 내 목을 죄어온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사랑은 없을 것이다. 사람의 눈빛 속에 숨겨진 이면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이 쳐놓은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실감한다. 복수는 성공했고 그들은 파멸했다. 하지만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깊은 어둠을 응시할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공허함과 함께 묵직한 질문이 떠오른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피를 말리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잔인한 복수를 선택했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나 자신만의 평온과 구원을 위해 조금 더 일찍 조용히 그 지옥을 걸어 나왔을 것인가?